강화도 조약과 개항. 먼저 보면 배경이 나와 있죠.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 이 배경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흥선대원군의 하야입니다.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다는 얘기죠. 10년간 집권하던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민씨 일족이 대도하자 조선 정부의 국내외 정책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상 개화론자들이 대두하고 있었습니다. 국내에는 개항 반대론이 우세하였으나 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움직임도 싹트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다?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등입니다. 이들 통상 개화론자들은 당시 조선 사회가 문호 개방을 위한 내적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항이 불가피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통상 개화론자들의 세력이 대원군 정권의 붕괴와 함께 성장하여 문호 개방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운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1875년입니다. 자, 이 운요 사건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또 자본주의화를 서두르며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은 마침내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맺어지게 됩니다. 76년에 맺어졌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 있었죠. 이거 우리가 암기법을 한번 정리했는데 어떻게 정리했었나요? 배대 병제병, 배대병제병, 배대병제병, 배대병제명, 병제병, 오매신하야, 오매신하야, 배대병제병, 오매신하야 이렇게 정리했었죠. 배대병제병, 오매신하야.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리네요. 배대병제병, 오매신하야. 요건 베이징 조약이죠. 그 다음 대원군이 집정하죠. 1863년. 그 다음 병인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 병인 양요가 있죠. 그 다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있고요. 1868년. 그 다음 1871년 신미양요가 있죠. 그리고 1873년에 대원군이 하야하게 됩니다. 이게 배대병제병 오매신하야가 되죠.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쿠가와 막부를 붕괴시키고 천황 친정 형태의 통일국가를 일본이 만들게 됩니다. 형성시킨 일본의 근대 국가로의 개혁을 우리가 메이지 유신이라고 한다. 메이지 유신을 전후하여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업을 계승하여 대륙을 공략해야 한다는 정한론이 본격적으로 제기가 됩니다. 정한론은 조선 정벌론이죠. 참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에요. 그죠? 정한론은 조선 정벌론이다 라고 했는데 정한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강화도 조약을 맺기 위해 회담하는 조선과 일본 대표가 보이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정한론의 대두. 정한론이 뭘까 살펴보자고 했죠. 먼저 정한론의 대두, 정한론자와 비정한론자가 있었고 이후에 운요 사건과 강화도 조약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아까 우리 메이지 유신은 배대병제명 오매신하야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메이지 유신 1868년이죠.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유업을 계승하여 대륙을 공략해야 한다는 정한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한다. 당시 대원군 집정의 조선 정부는 일본이 보내온 서계의 형식을 문제를 삼죠. 그래서 거부하게 됩니다. 일본이 보내온 서계라고 하는 것은 외교 문서인데 여기에 황제라는 문구가 들어가고 또 도장의 문제를 삼아가지고 일본 사절의 접견이나 서계의 전달 등을 거부하였죠. 언제요? 대원군 집정 시기에. 그래서 정한론 대두의 배경이 되었다 그런데 그러면 지네가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정한론자와 비정한론자가 있습니다. 이후 일본 내에서는 정한론자들도 있었지만 또 누구도 있었다. 비정한론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대립이 있었고 1873년 9월
구미 제국의 해외 시찰에서 돌아온 이와쿠라, 이토 히로부미 등의 얘네가 뭐요? 시기상조론을 내세웁니다. 시기상조론. 일본 국력이 아직 미약하다. 그래서 조선 출병이 무기 연기되었죠. 그래서 이와쿠라와 이토 히로부미가 좋은 놈이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가자. 그래서 이들도 여전히 나쁜 놈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운요 사건과 강화도 조약으로 가봅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선에서는 1873년에 대원군이 물러났죠. 그리고 고종이 직접 정치를 주관하는 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의 대외 정책에 변화가 생기자 일본이 1874년에 타이완을 먼저 침략하고 1875년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그래서 1876년에 결국 조일 수호 조규, 즉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병자 수호 조약이라고도 하죠. 1876년 조일 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 한번 살펴볼까요? 강화도 조약은 조일 수호 조규, 또 병자 수호 조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조약 체결 살펴봅시다. 강화도 조약은 1876년에 조선의 신원과 일본 사신 구로다 기요다카 사이에 체결이 됩니다. 조일 수호 조규 또는 병자 수호 조약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성격을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입니다.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맞죠. 그래서 문호가 개방되었죠. 그러나 취해복권을 인정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었죠. 전문 12개조의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전문이 12개조죠. 그 다음 부속 조약과 통상장정이 체결되어 조선은 일본과 본격적인 외교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죠.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제1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왜 이래?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다. 그래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우리가 우리를 자주의 나라로 인정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의미는 청해 종주권을 부인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조선을 침략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2관 일본군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후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서울에 파견한다. 사신 파견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제4관에 보면 조선국은 부산 외에 제5관에 실린 두 곳을 개항하고 일본인이 왕래 통상함을 허가한다. 이곳에 대지를 임차하고 가옥을 지으며 혹 이곳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의 가옥을 임차함에 있어서도 각기 그 편의에 맡긴다. 그래서 부산 외에 두 곳을 개항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예전에 그 제한된 무역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조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 일본인 거주지 설정을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제5관에 가면 조선은 부산 이외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오도,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소를 선정한 뒤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허여한다. 그래서 부산 외에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소를 선정해서 개항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중에 부산 외에 원산, 인천이 개항되게 되죠. 그래서 인천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 바로 서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원산은 군사적인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7관에 보면 조선국은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해안 측량에 자유를 줘버렸죠. 이건 뭐냐면
조선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 시 상륙지점을 정탐하게 하였다. 이거 영토주권 침해죠. 자, 그 다음 제9관 양국 인민의 무역을 임의에 맡겨 조금도 제한 금지 못한다. 이 내용도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유무역이죠. 그렇게 되면 취약한 국내 상업 기반을 보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누가 심판한다고요?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 이것도 불평등 조약이죠.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속인주의는 뭐냐면 속였단 얘기인가요? 아니요. 일본인에 관련된 건 일본 법으로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선의 사법권을 배제한 것이죠. 조선은 자주국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지만 조선에 대한 청해 종주권을 부인해서 일본의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부산 외에 두 항구의 개항을 통해서 단순한 통상교육의 경제적 목적을 넘어서 정치적, 군사적 거점을 마련하는 일본의 침략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는 뭘 했죠? 취해법권.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범죄자를 일본 영사가 재판하는 영사재판권, 곧 취해법권을 뭐 했다? 우리가 설정해버렸죠. 그래서 특별히 취해법권과 해안 측량권을 인정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주권 침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한 이 내용들이 일본과 강화도 조약 시에 맺었던 불평등한 내용들이 이후에 미국, 영국 등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우리에게 강요하였던 것이다. 이 부분은 다시 가볼까요? 불평등한 조약이다. 취해법권을 인정했고 해안 측량의 자유를 허용함으로 있어서 영토 주권이 침해당했죠. 일본은 과거에 그들이 개항할 때 미국, 영국 등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강요하였고 이후에 우리나라는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죠. 그렇게 갑니다. 이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이게 다 깨져 있네. 조일 수호조규 부록과 조일 통상장정. 우리 앞에서 강화도 조약 맺을 때 강화도 조약 부록과 통상장정을 체결했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부속 조약과 통상장정이 마련되었죠. 그래서 조선 국내에서의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를 인정했고 개항장에서 일본 거류민의 거주지역 설정과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했고 일본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및 양국의 무제한 유출 등이 허용되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무관세입니다. 무관세. 자국 상업을 보호할 수 없죠. 그 다음 양국의 무제한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성이 먹고 살 쌀을 무제한 유출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로 가면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의 발판이 용이하게 구축된 반면에 조선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조처를 거의 취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뭐 힘들어졌다는 얘기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일본국 국민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조선국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와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결국 일본 화폐의 사용. 일본 놈들이 마음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경제적 침투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일본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뭐 할 수 있다? 수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내용 때문에 방공령 사건의 이제 배경이 되었죠. 방공령 사건도 기가 막힙니다. 아이고. 그다음 일본국 소속의 선박은 항구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수출업 상품, 수출입 상품이겠죠.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국내 상업이 보호될 수 없죠. 그래서 국내 시장 보호는 물론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했다. 국내 시장 보호가 안 됐고요.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상실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좀 정신 차리면 바꿔야 되겠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죠? 이후에 각 국가의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각 국가의 조약 체결 살펴볼까요?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 맺죠. 그죠? 그 다음 1882년 조미소 통상조약, 미국과 조약을 체결합니다. 1882년에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있고요. 청나라와. 그 다음 영국, 독일, 그죠? 그 다음 이탈리아, 러시아는 1884년입니다.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죠. 조로 통상조약입니다. 1884년. 그 다음 프랑스 1886년 조프 통상조약 1886년이죠. 이 정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조미소 통상조약,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그 다음에 조로 통상조약, 조프소 통상조약 등은 연도까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미국 배경을 보겠습니다. 일본에 알선 요청을 했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1871년에 신미양요가 있었죠. 신미양요와 같이 한때 무력으로 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려다 실패한 미국은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맺자 다시 조선과의 수교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 알선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1881년에 일본의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조선 책략을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 조선 책략이 유포가 되죠. 자, 이 무렵에 러시아 세력은 남하에 대응하여 이게 지금 조선 책략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조선은 미국과 연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실린 황준센의 조선 책략 이 책이 국내에 유포됩니다. 근데 이 조선 책략 속에 보면 방화책으로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보면 방화책이에요. 방화책. 방화책이 뭐야? 러시아를 방어하는 책략이죠. 그 책략으로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 요걸 주장해요. 친중국, 자 러시아를 방어하는 방어책으로 중국과 친하고 그죠? 일본과 맺고 미국과도 연대해라는 얘기죠. 이 세 나라는 잘 지내고 러시아만 미워하고 있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청해 알선으로 체결이 됩니다. 러시아와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뭐하기 위해서, 승인받기 위해서 이 청나라가, 이게 다 나쁜 놈들이에요.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죠. 1882년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체결된 조미소 통상조약을 살펴봅시다. 서양과의 최초 조약이죠.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거중조정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조정하겠다 이런 거죠. 양국 중 한 나라가 제3국의 압박을 받을 경우에 서로 도와주겠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려울 때 거중조정하겠다 이거 배신합니다. 카스라 테프트 미략에서 이거 배신해버리죠.
카스라 테프트 미략은 우리 어디서 나와요? 뒤에 공부하다 보면 제가 암기법으로 만드는데 열 올려봐라, 열 올려봐, 열 올려봐, 열 올려봐, 열 올려봐, 열 올려봐, 열 올려봐 하고 독하 영포울 이렇게 암기법이 나와요. 독하 영포울, 독하 영포울, 독하 영포울. 여기는 1902년, 1903년, 1904년, 1902년에 제1차 영일동맹이죠. 그 다음에 용안포 조차 사건, 러일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 1905년에 들어가서 1905년 일본 놈들이 독도를 불법으로 강탈해버리죠. 그 다음 카스라 테프트 미략이 여기서 나옵니다. 카스라 테프트 미략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조약이죠. 미국이 필리핀을 가지겠다. 그리고 일본 너희는 조선을 가져라. 그러니까 조미소 통상조약 1882년에 맺었던 조약에서 거중조정 규정이 있었는데 미국 놈들이 이거 배신해 버린 거죠. 그 다음 제2차 영일동맹이 나오죠.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에서 인도를 가지고 일본 놈들은 조선을 가지겠다. 제1차 영일동맹에서는 이제 청나라 가지고 영국이 청나라를 가지고 일본이 조선을 가지겠다. 이렇게 서로 밀약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러일 전쟁에서 이제 누가 져요? 러시아가 지죠. 그래서 포츠모드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을사조약이 나오죠. 을사조약. 그래서 독하 영포울 이거 외우라고 했습니다. 열 올려봤자 독하 영포울, 열 올려봤자 독하 영포울. 그래서 우리가 조미소 통상조약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불평등조약이라고 얘기한다. 왜? 여기 보면 역시 뭐가 들어가요? 취해법권 들어갑니다. 취해법권 들어가고 최애국 대우 규정이 여긴 또 하나가 추가가 돼요. 최애국 대우 규정은 뭐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이권을 하나 주면 미국 놈들한테도 또 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보빙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자, 미국에다 보빙사를 파견했죠. 1883년 미국에 보빙사를 파견하였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민영익을 전권 대신으로 해서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등이 동행하였죠. 조미소 통상조약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882년 제물포에서 맺은 조미소 통상조약 이거에 따라서 물품에 따라 수입세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뭐예요? 수입세에 차등을 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세 조항이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처음으로 관세권 조항이 설정이 되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강화도 조약에서는 관세를 무관세였죠. 무관세. 근데 여기서 관세권 조항이 들어갔고요. 미국 및 홍삼 수출 금지에 대한 조항 등도 여기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보다 이 부분에서는 좋았지만 강화도 조약에서 안 들어갔던 요게 들어가 버렸어요. 이 빌어먹을 최애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 취해법권도 잠정적으로 허용해 버렸죠. 여전히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통상조약 이후에 강화도 조약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이 무관세에 대한 부분, 그죠? 그 다음에 방공령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양곡을 무제한 유출하게 되었다는 부분이 1883년 조일 통상장정 개정 시에는 어떻게 되었다? 방공령 조항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갔다? 관세권도 설정되었다. 요거는 우리가 좀 배운 거죠. 그죠? 조미소 통상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거. 그래서 일본한테 적용을 한 거죠. 방공령 조항도 집어넣었고 관세권도 설정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1876년에 강화도 조약과 부속 조약 및 통상장정에 비하면 이 부분에선 진일보했다. 그러나 뭐가 아까 들어갔다고 얘기했어요. 이 빌어먹을 최애국 대우 조항이 들어갔다고 얘기했죠. 우리는 배울 게 아직도 많은 거예요. 참말로 속상해 죽겠어요. 그죠? 기타 각 국가의 조약을 살펴봅시다. 기타 각 국가의 조약.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조선은
이어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여러 나라와도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뭐 알아보자고 조로소 통상조약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아까 조선 책략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었지만 이 청나라는 러시아를 싫어해요.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의 반대로 멜렌도르프가 알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단독으로 명성하고 단독으로 추진하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청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와 맺게 된 조프소 통상조약이 있어요. 프랑스하고는 병인 양요가 있었죠. 왜요? 그때 천주교를 탄압하고 프랑스의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죽게 되니까 그래서 병인 양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 공인 문제로 수교가 늦어지게 됐고 이후에 이제 조프소 통상조약 체결 이후에 천주교 신앙의 자유가 허용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고 했었는데 이 최애국 대우 조항에 대해서 좀 봅시다. 미국과 맺게 된 이 조미소 통상조약 1882년 이후에 최애국 대우 조항이 여기에 들어갔는데 최애국 대우 조항은 뭐냐? 용어는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라고 냈네요. 조약 당사국의 일방이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한 것과 똑같은 무역 기회를 최악 상대국에게 보장하는 것으로. 말이 좀 어려워 본데요. 이거예요. 러시아에다가 이권을 하나 주면 미국에도 이권 하나 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관 파천 이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정이 넘어가잖아요. 이 아관 파천 이후에 각종 이권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서양 열강들에게 넘어가게 된 이 배경은 이 최애국 대우 조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